안녕하세요. 자, 오늘 113쪽이죠? 실무. 자, 실무를 보러 갑니다. 실무는 출제 비중이 약 30%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시험에서 10개 내지 12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총설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은 자, 갑이 A에게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합니다. 그래서 의뢰서부터 실무는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A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중개할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한 조사 확인을 들어가죠. 그래서 조사하고 직접 체크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치는데 이게 중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판매 활동, 실무의 네 번째 단계죠. 자, 그런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로 중개는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약서 작성 교부해주고 설명서도 작성 교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중도금 잔금, 계약의 이행 행위에 관여하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실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가 있는데 실무의 범위는 중개 의뢰서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로 보고 있어요. 이때 중개 완성이 된 거니까요. 그럼 계약의 이행 행위는 실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벌어지는 개공의 활동 중에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일단 실무로 잡아요. 그럼 계약 체결과 전혀 관련이 없네요. 고용인을 고용한다든가 또는 인장을 등록한다든가 보증을 설정합니다. 또는 공인인사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이건 모두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활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실무는 중개계약 계획, 조사 확인, 중개활동, 계약의 체결. 요게 바로 이제 실무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의 이행을 실제로 관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이에 관련된 법들을 모아서 보면 하는데 이게 우리 교재 지금 그 제6장에 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이행 관련법으로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화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먼저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법들인데, 요걸 별도로 모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재가 지금 1장이 중개계약이고, 1장은 지금 총설이고, 2장이 중개계약이고, 계획은 없어요. 그 다음에 3장 조사 확인, 4장 중개활동, 5장 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이행행위가 6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 시험의 출제 계획은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 조사 확인에서 양 5개 정도, 그래서 5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고 여기 개별적 중개실무를 하거든요. 이 단행법에서 약 5개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 한 10개 정도를 내고 있죠.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설 부분을 다 봤고요.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이제 중개 의뢰였으면 중개계약인데 114쪽입니다. 이제 중개 의뢰였으면 중개계약으로서 중개대상물의 수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으로 들어왔어요. 실무가 출발하는 겁니다. 중개대상물을 고객도 마찬가지인데 중개상물을 우리 기업공사가 이거 수집을 합니다. 이때 우리 개공이 직접 수집하시면 이걸 직접 수입 방법이라고 하고 제3자를 통하여 수집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간접 수입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혼상제 참석해서 개공이 거기 오신 분들에게 직접 의뢰를 받는다. 그럼 이건 직접 수입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을 통하여 중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걸 간접 수입 방법이래요. 그럼 이제 간접 수입 방법에 이거 제3자를 통한 방법인데 유일하게 들어가서 안 될 자가 딱 한 명 있다고 그랬죠. 그 자가 누구예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의뢰받으면 안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공지 공가를 조사해요. 이건 직접 수입 방법이죠. 빈집 빈 땅을 조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호배를 방문한다. 뭐 DM을 발송한다. 전부 다 직접 수입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리스팅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리스팅이란 말은 중개계약 또는 물건의 매매, 교환,
임대를 행하는 권한 자체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중개계약을 리스팅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인데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 민사중개계약 맞죠?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예요. 그러니까 민사중개약이 맞고 낙성 분류식 계약이고 유상 쌍무계약 맞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쌍무계약은 아니고 조건부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상 위임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명계약으로서 비전형 계약이요. 민법적 형태가 없는 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이고 임의적 계약이고 혼합계약에 속합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서를 우리가 통상 안 쓰지 않습니까? 구두로 체결하고 있는데 중개계약서를 쓰면 어떠한 약점이 있느냐? 이게 서면화 유형화의 약점인데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쓴다면 계약 내용이 명확해짐으로 분쟁의 소지를 확 줄일 수 있죠. 나아가서 의뢰인이 자신한테 불리한 조항들은 고치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대한 자주적 통제를 하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개공이 의뢰인의 등을 치는 일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유통시장을 정비하고 근대화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서 부동산 투기도, 음성적 거래도 막게 되죠. 그러니까 투기도 예방하는 기능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쓰면 중개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전속 중개계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집에 가고 중개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그럼 쉽게 의뢰인은 다른 집 못 가겠죠. 그러니까 전속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보수가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중개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참고해 두시고 중개계약의 종료 사유도 그냥 참고하세요. 자, 다음 이제 중개계약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115쪽인데 이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일단 그 구분 기준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는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고 있느냐, 독점성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권한의 부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독점성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독점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럼 일반 계약은 독점력이 전혀 없고요. 전속은 어느 강하고요. 다음에 독점 계약은 아주 독점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독점력이 강하냐 안 하냐 이제 이거에 따른 구분인데 이 두 가지 일반과 전속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우리 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일반과 전속이 명문 규정이 있다. 일반은 추상적 규정이 있고 전속은 구체적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일반 유기약은요, 이거 추상적 규정을 갖고 있는데 다수의 개공한테 의뢰하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태생적으로 높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 유기약을 한마디로 이건 소송의 초약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이 뭐예요? 일반이죠. 그러니까 일반 유기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전속과 독점은 같은 점이요. 물건을 혼자 받은 점은 같아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면 여기 전속이거든요. 서발상과 의뢰인이 거래했습니다. 이때 중개 보수를 지급했나요 안 했나요? 보수 지급 안 했죠. 개공사가 지출한 비용만 물어줬죠. 그래서 소요 비용만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중개 보수의 50%이 내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독점 계약이요. 의뢰인이 서발상과 거래했습니다. 그래도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독점의 특징은요. 그겁니다. 거래가 성사가 됐잖아요. 거래가 성립이 되면 의뢰인은 보수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개업공사가 보수 확보가 용이한 형태죠. 가장 유리한 형태예요. 개공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익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에 대한 기업화의 장점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건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다. 이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중개행에 관여하는 주체의 수에 따라서 단독 중개계약과 공동 중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단독 중개계약은 그거죠. 의뢰인 1인과 개업공인인계사 1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1대1. 이게 이제 단독이고요. 공동은 의뢰인이 다수이거나 개업공인인계사가 다수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동이에요. 그럼 공동계약은 이거죠. 의뢰인 갑이 개업공인인계사 A, B, C에게 한꺼번에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단체한테 한꺼번에 중개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동입니다. 이거는 개공이 다수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의뢰인 갑, 을, 병이 지분적 관계에 의해서 A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의뢰인이 다수인 경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다수이거나 의뢰인이 다수인 경우가 바로 공동이다. 그
근데 이것을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요. 을의 개공은 B였거든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것도 공동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 중개계약 결합된 형태로 보이는데 이것도 공동 중개계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요. 개업공인인가사가 다수 관여하는 형태 이것을 공동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동중개한 특징이 개공이 여러 명이 관여하니까요. 신속 중개를 가능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에 대한 조직화, 능률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동중개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개업공사들끼리 서로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중개의 특징은 정보통신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 해두시고 공동중개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가장 많은 거는 일반 중개계약이지 공동중개계약이 가장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행에 관여하는 주체 수에 따른 구분이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보수 지급 형태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률 중개계약 있죠. 정률 중개계약. 그 다음에 이제 정가 중개계약 있고 마지막으로 순가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부분이에요. 그럼 정률은 말 그대로죠. 중개 보수 요율을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하여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0.5%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정률 중개계약이에요. 정가 중개계약은 보수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액을 정하여 하는 중개계약이에요. 이렇게 하고 순가 중개계약은 차액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그랬죠. 금지행위할 때 공부했어요. 그러면 요 순가는요, 의뢰인과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순간 바로 금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야지 금지되는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금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차액을 많이 챙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형태이죠. 일반적으로는 금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정률, 정가, 순가가 바로 이제 중개 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순가이면서 독점일 수 있죠. 그죠? 순가는 독점과 전속과 친합니다. 그래서 순가이면서 독점일 수 있어요. 다음에 순가이면서 공동일 수도 있죠. 개공단체한테만 차액 주면서 물건 다 챙겨라 그러면 순가이면서 공동이면서 독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구분 기준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16조. 제2중개계약이란 말 나와 있죠. 제2중개계약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죠. 제2중개계약은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 그래서 이게 이제 제1중개계약이고요. 근데 A가 말해요. 해외여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를 완성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청을 주는 거죠. B한테 중개를 의뢰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2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민법상 그 하도급계약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2중개계약은 개업공사와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지금.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럼 B가 중개를 완성을 했거든요. 그럼 이 B는 A를 상대로 직접 보수 청구할 수 있게요, 없게요? 없죠. 왜 없느냐 하면요.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계약도 있고 거래계약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B와 갑 사이에는 중개계약이 없었어요. 거래는 완성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 B는 A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하고 다시 A가 갑을 상대로 보수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제2중개계약이라고 해요. 갑과 B 사이에는 전혀 법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점중개계약이 성행하는 사회 있죠. 여기서나 제2중개계약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같이 일반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제2중개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개 의뢰의 접처리가 나오는데요. 이건 물건 받을 때 뭘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 중개 계약서 및 일반 중개 계약서로 넘어갑니다. 둘이 이제 비교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험에서는 원래 중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걸 가끔 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출제 빈도가 표시가 돼 있는데 20회, 21회 때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원래 실무에서 중개 계약이 나왔다는 것은 중개 계약서 작성 요령을 공부해야 되는데 작성 요령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 계약서 식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이제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일반 중개약 서식 정해져 있죠.
전속계약 서식도 정해져 있죠. 둘 다 서식이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이거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의무가? 없죠. 사용할 의무가 있고 없고 나아가서 이거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도 없어요. 근데 전속계약서는 이거 작성한 다음에 보관도 해주셔야 되죠. 몇 년? 3년.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그럼 두 서식의 차이가 지금 1조, 2조, 개업공사의 의무, 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 부분만 차이가 있죠 지금. 나머지 3조 유효기한, 4조 보수, 5조 손해배상 책임, 6조 그 밖의 사항, 작성 보관 다 똑같아요.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공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부분만 전속계약서와 일반계약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저 전속계약서는 말이에요. 개업공사 의무로서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의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항은 문서로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7일 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은 지첩 시 의뢰인에게 통지하라 그랬죠. 다만 이제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3항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의뢰인의 권리 의무로서는 전속계약서, 위약금 지불의 의무로서 전속의 유효기한 내에 다른 경우한테 중개 의뢰하여 거래했다든가 그 다음에 전속의 유효기한 내에 개업공사를 배제하여 소개한 상대방과 직거래했다든가 이게 바로 지하다원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위약금 지불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50%에서 소요 비용을 물어줄 경우도 있죠. 이거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였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의뢰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속계약서 개공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는 이렇게 되고요. 법령 시간에 다 공부했고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개공의 의무로서 개업공사는 이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고 그랬죠? 노력하라고 그랬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개 완성의 의무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권리 의무는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사에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조 유효기한서도 다 똑같다고 그랬는데 3개월 원칙이고 협의 약정 가능하죠 이거. 그래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쓰게 돼 있죠.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선 중개 보수나 실비를 과다 수령했다. 차익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상 피해를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겠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 밖의 사항으로선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을 정할 수 있고요. 이제 각자 한 통씩 보관하고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돼 있죠. 여기 그저 우리 중개인한 소공원 전속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죠? 없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전속계약서 일반계약서 이게 뒷면이죠. 뒷면의 내용도 똑같아요. 이 뒷면을 접수 처리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건을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 뒷면을 접수 처리란이라고 그러고 이 뒷면의 내용은 권리 전용,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율표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 전용에는 뭘 쓰게 되어 있냐? 물건을 지금 접수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았다. 그럼 이제 물건 접수할 때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기재해야 되겠죠. 물건의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기재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중사물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이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은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토지라는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지구, 현재 용도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요. 또는 이제 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임대를 의뢰받으면 이제 이런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를 기재하게 돼 있고요. 거래 규제 및 제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개 의뢰맥도 기재하고 기타 사항란이 있네요. 그럼 이거 권리 전용에 물건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 이런 거 기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시지가라든가 건물의 방향 이런 거 기재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받으시고 권리 취득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종류, 가격, 지역, 조건을 기재하게 되네요. 그다음 이제 보수율표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결론이 손가락질하고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개업공사의 의무와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 외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정도, 이게 바로 이제 중개계약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제도 이 정도만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이제 중개사물의 조사 확인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조사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실무의 세 번째 단계죠. 실무의 세 번째 단계다.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입니다.
그럼 조사 확인의 의의는 물건을 잘 알아야 설명을 잘 할 거예요. 설명을 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했는데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했거든요. 근데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게 우리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되시고,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의 조사 확인의 대상은 뭐냐? 조사 확인의 대상은 당연히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조사 확인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확인 설명 사항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권, 거수, 공시면, 한지세였죠.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사항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요건, 취득관련 조세,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 판례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여 설명할 사항이다. 이것은. 근데 이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면 선관주의를 다하여 제대로 고지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같이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조사 확인의 방법이죠.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공부를 발급받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상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저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은 현장을 답사해 조사해야 된다. 이걸 현장 조사라고 그러고, 이건 부동산학 결혼 시간의 현장 조사를 우리는 임정활동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지금. 지금 물건을 접수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상태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조사 확인할 수도 있더라. 근데 여기서 주로 공부하는 건 이제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죠. 그럼 이제 공부상 조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발급받아 조사하는데, 그러면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건축물 대장으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럼 서식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는 얘기죠.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식의 내용을 직접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 얘기죠. 그럼 토지대장은 지적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그럼 토지장은 일단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지목도 확인할 수 있죠. 면적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임야대장으로 이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나요?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임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은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연도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 확인할 수 있고요. 구조도 확인할 수 있고, 용도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가지가 이거예요.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 대장으로 말해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죠. 건물 자체의 건폐일 윤곽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부속 주차장이 있는가,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부속 주차장 유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승강기가 있는가, 이것도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으로 이 건물이 남향인지 서향인지 북향인지 이거 방향 확인돼야 안 돼요.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를 엄청 잘 물었었는데, 지적도, 임야도 이거는 단순한 그림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적도를 통하여 이 토지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지목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계 확인할 수 있나요? 경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모양, 토지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형이에요. 지형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토지의 모양이다. 그러나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토지의 경사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지세라 한다. 그럼 지세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적도는 단순화된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지적도는 단순화된 게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져가지고 대하고 100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일이 지번이죠. 대가 지목이죠. 그 다음에 이 선이 경계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모양이 이거 정사각형이네요. 그래서 정방형. 토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지세 이런 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로 인접 도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접 도로 유무.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이 토지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도라고 표시가 되겠죠? 도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 도로 유무도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 위치 확인할 수 있죠? 토지가 북쪽에 있는가, 남쪽에 있는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지적도 임야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등기상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상 증명서로는 권리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공법상 제한에 관한 거래 규제 사항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이것을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주요 공부가 이거예요, 바로. 이거고,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을 뭘 확인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들 18가지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진 게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죠?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그게 뭐예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구경해 보셨나요? 공시법 시간에 구경 못했어요? 좋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토지장의 내용, 건축물 대항의 내용, 그 다음에 지적도의 내용,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의 내용,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니까 다 나와요. 다만 부동산 종합증명서에는요, 을구에 나타난 사항이 있죠? 등기부 을구. 등기부 을구에 나오는 사항들은 여기에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하고 아마도 등기상 증명서만 딱 떼면 이 물건에 대한 모든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딱 띄면.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어디서 발급받아야 돼요? 시청 가서? 촌스럽게 요즘 오프라인 가갖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 인터넷으로 모두 다 되는데. 인터넷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냐? 예? 전자민원 24시요? 전자민원 24시에서 모든 대부분의 공고가 다 발급되는데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예요. 일사편리라고 있어요. 일사편리에 들어가서 발급받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민원 24시에서도 발급되고요. 온나라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전자민원 24시에서는 1,000원이에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같은 거는. 발급받을 때 1,000원이고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다. 근데 그저 온나라에 가서 발급받잖아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그럼 온나라에 가게 되면 그건 무료예요. 거긴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발급받을 때 이제 1,000원인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수가 4장 추가할 때마다 뭐 100원인가 더 추가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화면을 띄워놓고 그냥 열람만 딱 해보는 거죠. 열람은 무료거든. 그러니까 열람만 딱 해버리고 화면 스크린샷을 딱 하거나 아니면 사진 딱 찍어갖고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출력하면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절대 안 봐. 근데 제가 그랬죠. 실무하시면서 공부 확인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공부를 확인 안 해갖고 사고가 났다.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건 100% 중대한 과실로 보고 구상 다 들어와요. 이거는 공부 미확인 사고는. 그래서 이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귀찮다고 바빠서 뭐 안 열어본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 많이 안 열어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사실 안 열어봐도 돼요. 근데 일반 건물들이 있죠.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나아가 그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열어봐야 됩니다. 위법 사실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상가 같은 거나 이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는데 그러지 말고 그 건축물 대장 어차피 공짜니까 귀찮다고 안 띄고 그러지 말고 그건 이제 건축물 대장 꼭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꼭 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나타난 사항을 제대로 확인 안 하면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공부에 관한 사항 이 정도고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120쪽에 핵심이라고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부분을 지금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 조사 확인을 할 때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조사 확인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 공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럼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에요.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물적 사항을 얘기합니다.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런 것들이죠. 그럼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당연히 대장이죠. 토지장,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다음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소유자가 누구고 저당이 잡혀 있는가. 권리관계에 대한 기준이 공부는 당연히 등기 기록이 될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이에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법상 제한하는 사항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있죠. 이걸로 기본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기준공부에 관한 내용이고, 그럼 기준공부를 이해했으니까 불일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상 기재된 내용이 서로 안 맞았다는 얘기죠. 이때 누가 우선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불일치된 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했어요.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 등의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대장이 우선이죠. 대장이 우선이에요. 이게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확실히 뭐가 맞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시킬 때는 대장이 우선이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소유자 지분이라든가 또는 소유자 인적사항이 대장과 등기부상 기재 내용이 불일치했어요. 그럼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죠? 이건 당연히 등기부가 우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우선이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의 불일치가 있죠? 경계의 불일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럼 공부상 경계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상 경계를 말하죠? 이게 둘이 안 맞은 겁니다. 이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항 뭐가 우선이라고요?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우리 판례가 말이에요. 지적공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부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들 있죠? 등록된 사항들은 이름, 등록으로 특정력을 갖는다고 했어요. 등록으로 특정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이 특정력이라는 것은 이게 권리의 추정력 아니겠느냐, 권리의 추정력과 유사한 효력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은 없지만 추정력은 있죠. 소유자로 성추인하기로 등기가 돼 있으면 이런 소유자가 성추인하려는 추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신력까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토지대장에 만약에 이 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등록된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일단 100제곱미터라는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는 그런 추정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했다. 그러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라는 것은 경계 측량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가 우선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는 것은 필마다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물론 공부상 경계로 정해지는 것이지 현실의 경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특정력을 지금 확장한 해석이 있는데, 확장한 해석이 이 토지가 토지 대장상으로는 분필이 된 적이 없어요. 토지 대장상은 분필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말해요. 이 토지 등기부상으로는 이 토지가 분필의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분필의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이거 분필의 효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기가 무효란 얘기죠, 이거?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공부의 특정력을 확장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측량까지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공부상 조사는 여기까지고, 나머지 현장 이제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해 주죠. 그럼 현장 조사의 필요성은요, 공부상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는가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상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으로 돼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가, 현장 가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의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는가 체크해야 되고, 나아가서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을 이제 현장 답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링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셀링 포인트가 한마디로 이 물건의 장점이라고 그랬죠. 셀링 포인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도 현장 답사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현장 답사 사항은 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확인 총설에 대한 내용을 다 본 거예요. 다 봤고,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 조사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 설명 사항이 조사 확인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확인 설명 사항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사하느냐? 세부적으로 각각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먼저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잘 아니까 바로 구두로 정리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럼 먼저 소재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지형, 지세, 건물.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소재지는 소재와 지번의 합한 말이죠. 그럼 토지 소재지라면 토지 대장으로 확인하면 되고, 건축물의 소재지라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목이거든요. 지목은 토지 대장에도 나오고 지적도 임야도에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목은 토지 대장상 지목과 지적상 지목 둘이 불일치했거든요. 누가 우선이라고? 토지 대장상 지목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왜 그렇다고요? 대장이니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을 보고 지목을 이제 지적도상 지목을 표시하기 때문에 토지 대장상 지목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대장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목은. 그 환지 예정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들어봤죠? 환지 들어봤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이 있죠? 그러니까 환지에 대한 부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이걸 발급받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참고사항인데요. 지목이 임야로 돼 있으면은 임야대장으로 나와야 되죠? 맞죠? 근데 지목이 임야임에도 이게 임야대장을 아무리 발급받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목이 임야인데 토지대장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임야대장을 발급받아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토지장을 떼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목이 임야인데.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이제 이런 토지들을 토림이라고 그래요. 토림. 토림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간 가능성을 일단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은 건축물 면적이라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라면 토지 대장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이때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공용 면적도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공용 면적. 그래서 이제 그 전용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손님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가 전용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전용률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전용률이 뭔지 알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참고해 두니까 그 공용 면적도 따져가지고 전용률 정도로 한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미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 괄호 열고 평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괄호 열고 써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손님한테 브리핑할 때는 평으로 브리핑 나가야 되죠. 제곱미터로 브리핑하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0.302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 대충 0.3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때는 곱하기 0.3025 하여 평이 나왔으니까 나누기 0.3025 해주면 되겠네. 뭘 아니에요. 맞죠? 곱하기 0.302 하여 평이 나왔으니까 나누기 0.302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3은 6이지 않습니까? 2 곱하기 3은 6. 맞죠? 그럼 6 나누기 3 하면 2 나오잖아, 다시. 1로 넘기면. 아니, 그렇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누기 0.302 해주면 돼요. 그 정도 해주면 됩니다. 두 가지 숫자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곱하기로 하면 3.3058 곱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0.302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계 침범 여부를 현장 답사에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지형은 토지의 모양이죠? 지형은 토지의 모양이니까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세는 토지의 경사를 말합니다. 그럼 지세는 토지의 경사로서 이거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현장 답사하여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지형과 지세는 토지의 가격,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지형과 지세가 이상하다, 가파르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요, 구조, 건축 연도,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은 모두 건축물 대장 확인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현재 추가된 사항이 말이에요. 그 확인 설명서에서 말이에요. 건물 조사할 때 말이에요. 방향도 조사가 해줘야 되죠. 그럼 방향은 주택이라면 뭘 기준 조사한다고요? 주실. 그러니까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조사해주고요. 그 밖에 주택이 아닌 물건은 뭘 기준으로 방향을 조사한다고요? 주된 출입구. 주된 출입구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지금 주된 출입구가 저쪽에 있죠. 저쪽이 향이 뭐라고요? 남향. 그럼 이 건물은 남향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그럼 3층만 딱 따지면요. 2층만 따진다면? 예? 2층만 따지면 이건 동향입니까? 동서남북이네요, 그럼? 그럼 동향이라는 얘기네요. 맞죠? 주된 출입구가 이쪽에 있으니까. 뭔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 건물 자체로 따지면 주된 출입구가 지금 남향이죠? 근데 이 3층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동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위반 건축물 여부도 건축물 대장하고 현장 답사 확인해 줘야 되죠?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추가된 게 그거예요. 건물에 이게 내진 설계된 건물이냐, 그 다음에 내진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번에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직 현재 입법 예고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진 능력이라든가 내진 설계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표시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 관리 규칙이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참고를 일단 해 두시고요. 이 정도. 그럼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122쪽의 판례인데요. 판례는 지금 현재 제가 주요 판례는 소개했어요. 지적공부의 특정력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특정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현실의 경우와 공부상기가 불일치한 경우는 공부상기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그 공부상 경계에 확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대장상 분필된 바가 없다면 서로 등기부상 분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그 분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3번 판례도 소개했고요. 다음에 이제 4번 판례, 경계 측량의 의무도 없고요. 매수인한테도 측량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5번 판례죠.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참고사항인데,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있죠? 무허가 건축물 대장. 이게 동사무소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 관리장은 행정 편의상 작성된 대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관리장에 만약에 소유자로 등재됐다 하더라도 이거 소유자로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도 없어요. 이거는. 추정력도 없다는 게 우리 대판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권리관계 조사로 들어갈까요? 이제 두 번째 조사 확인, 권리관계 조사인데, 자, 그럼 이제 조사 확인,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확인을 모두 끝냈고 권리관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권리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필요성은 권리상의 하자를 밝히는 거죠. 권리상의 하자를 밝힘으로써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취득자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떠안기는가, 이것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럼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언제나 권리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맞아요?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언제나 권리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 맞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언제나 권리관계 조사가 선행돼야 되죠. 맞아요. 언제나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선행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권리관계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권리관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법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린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소유자로서 성춘향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자가 진정 소유자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이 때문에 거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등기 권리들이 인정하고 있죠. 미공시 권리들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권리들이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공시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법정상권, 이런 것들이 물권으로 다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하는 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이것을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공법상 제한하는 법률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모두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들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권리관계 조사를 할 때 등기부를 통하여 조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통하여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부는 일단 여러분들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제부는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 근데 구분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 있다면서요? 구분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 있다면서요? 맞죠?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있고요.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고 있죠? 이게 되고 있고 우리 쪽에서 등기부 관련 사항에서 공시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물어본 게 16회 시험이 마지막으로 기억됩니다. 주로 물어봤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어려운 걸 잠깐만 연습해 보면 환매권의 등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매권의 등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였다. OX? 예? X죠. 환매권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은 갑구에만 나오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전세권의 기한 경매 개시결정의 등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매 개시결정 등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였다. OX. 예? 전세권에 기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유무를 확인하여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였다. OX. X예요? 전세권에 기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있잖아요. 경매 끝났거든요. 소유자 바뀌죠. 그럼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어디다 해야 돼요? 갑구죠. 을구에 확인 불가합니다. 맞죠? 근데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상 갑구에 나타나죠. 근데 을구에 나타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지상권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지상권을 경매한다. 그럼 그 개시결정 등기 어디다 해야 돼요? 을구에 해야죠. 지상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경매는 소유권을 하는 거죠? 소유권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구에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전세권에 기한 경매 등기는 무조건 갑구만 나오죠. 이거는. 뭔 말인지 아셔요? 어떡하나? 공시법 빨리 해야 될 텐데. 이거. 예? 하고 있는데 몰라요? 누가 지금 2차 지금 하라고 그랬어? 나중에 하라고 그랬지. 그죠? 나중에 하면 되지. 이거. 이런 건 요즘 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 순위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등기 순위는 뭐 동구에서 한 순위는 순위번호로, 별구에서 한 순위의 등기 순위는 접수번호로. 이게 동순별접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런 건 안 했어요? 뭐 안 하긴 뭘 안 해. 하긴 했는데 동순별접을 안 해서 했지. 이거는 그 다른 과목생도 다 알아요, 이거. 개론 선생도 알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동순별접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가등기에 분등기했다. 그럼 그 분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순위보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등기 후 분등기를 했다면 그 분등기에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라면서요. 맞죠?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잖아요. 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맞죠? 그래서 이제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인데 다만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 그건 직권말소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해 가처분 들어갈 수 있죠.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공시법 시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공시법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6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10년 넘도록 출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갑구 을구의 조사 이제 그 정도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현장 탐문 조사인데, 그러면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은 현장 답사에 조사해야 되죠? 그럼 이제 미공시 원리들은 현장 답사에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미공시 원리가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제? 네.
예, 좀 쉬었다 하죠.